검은 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무지개가 뜨면 날이 갤 걸 합니다. 그죠?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구름이 나는 무늬로 드러나고 무지개라는 무늬로 드러나면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을 천문이라고 부르고, 천문을 연구해서 깊이 이론을 세우고 실제 생활에 활용해서 거의 요사이 매 시간마다 일기예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패턴의 형상, 무늬의 패턴을 보고 실생활까지 활용하게끔 하는 학문의 이름을 우리는 천문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티베트에 있는 땅들은 주로 이런 식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흔히 보는 지형이 아니죠. 이런 무늬를 지닌 이 티베트의 땅은 무엇이 이렇게 됐을까? 무슨 땅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것이 융기되어서 티베트의 땅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에 잠겨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티베트의 땅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상황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으나 이 땅에 그려져 있는 무늬를 확인해보고 연구해서 티베트는 옛날에 바닷속에 땅이 올라온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이런 터가 발견됐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직지신경이 있던 흥덕사지임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단초는 땅에 있던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자, 땅의 모든 모양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부르고 연구하는 학문을 지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 땅에, 이 땅에, 그 터에, 이 터에 아무 무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증거 없이 우겨대는 사람을 우리는 터무니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터무니라는 것은 바로 지문을 우리말로 푸는 것입니다. 터의 무늬. 근데 네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니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터무니부터 시작된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땅의 무늬를 보고 그 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비가 올 줄 알고 날이 될 걸 합니다. 자,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중략, 나는 이제 더 이상 병마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비쳤다는 점이지요.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나를 참아냈고 내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보다 더 행복했을 그 어떤 두 사람의 존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가 사망한 날이 1941년 3월 28일인데 3월 28일 당일에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레너드 울프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입니다. 울프가 쓴 마지막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보시지 않으셨는데도 위에 글씨 몇 개를 보고서는 쉽게 자살할 걸 알아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우리들이죠. 맞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게 소설 정도나 좀 한 편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보고서는 이 여자가 큰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병간호를 잘했는데 미안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전에 쓴 글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글씨라는 무늬로 남겨놓은 것을 보고 속에 있는 것을 글씨로 남겨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행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경 쓰시고
모자 쓰신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경 속에 눈매가 범상치 않습니다. 시험도 범상치 않고 모자 또한 그렇습니다. 말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침묵도 우리 인간이 드러내는 귀중하고도 값이 있는 무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하는 분인가 생각하고 계시고 이분의 글씨를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대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고맙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김춘수 선생을 좀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써놓은 이 글씨 몇 개를 보면 이 할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체적인 사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를 좀 아시는 분이면 조금 전에 낭송의 목소리도 필요 없이 내가 그의 이름을 하고 나오면 김춘수 나올 겁니다. 시 하시는 분들은 김춘수의 무늬는 꽃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온갖 무늬를 인문이라고 하죠. 이거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고, 흥미로운 것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 풀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인이라고 쓴다면 사람에 대한 학문은 인학이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오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다 해서 우리는 그걸 민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민심입니까? 촛불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고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무늬일 뿐입니다. 그것이 침묵이든 글씨든 달고 있는 브로치든 아니면 모자든 안경이든 신발이든 구두든 행동이든 춤이든 모든 손짓, 몸짓, 말짓 이런 무늬들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심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겉으로 들고 나와서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 인문은 사람이 드러내는 모든 온갖 무늬이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글씨이고 그걸 문학이라고 부르고 역사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생각을 써놓은 철학서를 보고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근자에는 오디오, 비디오, 특히 IT 등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페이스북, 동영상, 다양하죠. 버추얼 등등 다양합니다. 이 인간의 무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다양해졌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내는 무늬, 겉으로 나오는 무늬를 가지고 속의 것을 짐작하는 것, 이때 활용하는 것이 인문이다. 하늘의 구름, 하늘의 무지개, 땅의 터 무늬 같이 인간의 무늬는 인문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알아서 무엇 할 거냐? 무엇 할 거냐?
하늘의 구름을 보고 일기예보에서 우산 들고 나가고 안 하고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땅에 털을 봐가지고 만약에 강물이 흘렀던 곳이면 물이 또 찰지 모르니까 집을 안 지어야 될 거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인문을 알아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인문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아마. 물론 동양에선 처음이죠. 처음으로 인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인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주역의 비계가 요겁니다. 이거는 8개를 2개씩 겹쳐놓은 걸 대성계라고 부릅니다. 대성계 2개씩 붙여놓은 거. 비계라는 대성계를 단사란 말은 풀이서랍니다. 풀이서라고 하는데, 요 괴를 이렇게 풉니다. 요 괴는, 이런 괴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관호천문하여 이찰시변하고 관호인문하여 이화성찬하한다. 풀어올리면 천문, 하늘의 문의를 보고 관찰하여 그로써 때가 시절이 변해가는 것을 알고, 인문, 사람의 문의를 관찰하여 그로써 화성천하한다. 화성이란 말이 어렵죠.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하는 친절한 강사를 만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덕으로 가르쳐 감화하여 선하게 한다. 무엇을? 세상을 합니다. 인문을 뭐하러 봐? 지가 알아서 갖고 지가 입고 다니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신경 쓸 거 없잖아. 인문을 알아야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덕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여 인물 속살 저희가 꾸준히 힘들어도 해나가는 이유는 이 사회에 조그만한 화성이라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계에 나오는, 네, 박수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은 철저히 나와 너와 나, 우리 간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 봐서 그림 일기해서 학교 숙제 내는 목적이 아니라 일기예보 써가지고 삶을 좋게 하는 것 똑같이 인문은 우리 사회,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잘 알아서 거기 대응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쌓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강의를 지금 한참 강연을 하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늦게 오신 분이 막 끼어 들어오다가 이 순간을 보는 순간에 까치발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문의, 인문을 그 순간에 캐치해가지고 얼씨구 조심해.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인문을 보지 않은 사람, 눈 감고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끼어 들어오겠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을 알아서 대응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인간을 알 수 있는 도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인문을 갖다 봐서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인정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인문이다. 그것이 인문학의 목적이고 이 자리가 지금 있는 목적이다. 그리고 정체성이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 전체들의 일이고 전체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시면 합니까? 예. 네, 혹시 시원치 않으면 뭐 시계나 반지를 갖다 뽑아 던지십시오. 네, 고맙겠습니다. 자, 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봄과 여름과 가을 계절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봄은 나무에 해당되고 위로 툭 꽂히는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은 5개 중에서 추나 추동 중에서 까만 건 다 시꺼멓게 안 보이시는데요. 추나 추동 중에서 춘이고,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되고, 오방색으로는 청춘이죠. 춘이고, 오화는 생이가 되고, 생. 천두에서 원이고 인이다. 이처럼 봄이 봄으로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 있다.
여름, 가을, 겨울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봄은 가을, 겨울과 여름의 중간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뭐 이 세상에 있는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하고 얽혀 있다. 이걸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올리면 춘목, 청색, 원인 된다. 이걸 정리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은 푸른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흔히 청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름을 표현한다면 적하라고 합니다. 청춘이죠. 목입니다. 위로 뻗치니까 상승이니까 생, 또 태어나고 도저니까 원, 계절 중에 으뜸이니까 임. 여기서 막으실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 이용준 교수의 강의를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봄이 왜 인이어야 되느냐? 이는 사람 둘이 모여있는 두 사람이죠. 당연하죠. 두 사람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두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오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유용진이는 가자 그러고 하나의 유용진은 들러가자 그러고 이랬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와 타자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와 타자도 저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자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이냐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는 사람이다. 이때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고 훌륭하지만 내가 아닌 낯선 타자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을 공자님은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좋은 사람, 더 좋은 표현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을 공자님은 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진인이란 사람다움이다. 그리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묻습니다. 번지가 묻기를 인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공자님 왈 애인이다. 애인이다. 쉽게 새끼손가락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을 정리해보면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배려를